자기야, 우리 휴가 안 가? 이제 여름도 다 갔는데. 가야지 휴가.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다산. 다산 초당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전라도 강진에 있는 거 거기 좋지. 아니, 거기 말고 있잖아 다산. 다산 유적지? 정약용 선생이 고향이 있는 거 거기도 좋지. 아니 유적지 말고 그 있잖아 다산로드. 다산로드? 그게 어딘데? 몰라? 강원도에 있다던데. 맞다 시간여행 강원 거기에 나온대. 그래? 그럼 TV 보고 출발하자. 시작한다. 빨리 와, 빨리. 이쪽이야, 이쪽. 그래 빨리 보자고.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90여 년 전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랐던 조금은 특별한 여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죠. 강원 한문고전연구소의 권혁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6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능래리에서 출생, 본관은 나주, 호는 다산, 여유당 등 여러 개를 사용했고 목민심서, 여유당전서 등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으며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경, 아시죠? 다산 정약용. 그런데 정약용 선생과 강원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에서 말년을 보내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2번이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여행은 1820년 3월, 조카 정학순의 혼인 때문이었고, 두 번째 여행은 3년 후 1823년 4월,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손자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떠난 여행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특별한 강원도 여행,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민기원의 특별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민기원 아나운서도 결혼하셨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결혼 유경험자로서 혹시 집안의 어른이 신부를 맞이하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 부모님은 이결혼 반댈세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신부를 맞이하러 가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진짠가요? 상식으로는. 그냥 좀 과거는 덮어두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신부를 좀 맞이하러 간다고 하면 상견례 같은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조선시대 때는 집안 어른들이 보통 혼처를 정해주니까 그렇죠. 뭐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원도까지 왜 가신 거예요? 네, 그 조카 며느리 그다음에 이제 손자 며느리 이렇게 혼인 관련해서 네. 강원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과거의 혼인은 여러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를 해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집안과 집안의 이제 결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통상 이제 6단계라고 해서 혼인 육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제 주자가 그걸 가려해서 4단계로 이제 간소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혼이라고 해서 이제 혼인을 요는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혼인을 하기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춘천을 가게 됐던 이유가 납체. 납치요? 납체. 납체. 네, 납체. 납직, 납체라고 해서 이건 본격적으로 혼인을 시작하는 이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는. 즉 다시 말해서 신랑의 사주단자,
그리고 이제 청혼서를 신부댁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댁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승낙한다라고 하는 이제 호언서하고 신부의 사주단자를 이제 신랑댁에 보내는 이 과정을 보통 납체라고 하는데 그 납체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납패를 합니다. 즉 패백, 패물을 주는 거죠. 패물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요새는 이제 함물 져가지고 함짓기를 하죠. 아, 요새요? 요새는 안 하나요? 아, 요새 최근에 결혼 안 해봐가지고. 요새도 아마 전통적으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제 함은 아마 신랑 댁에서 신부 댁으로 보내는데 그때 사조단자니 뭐니 다 폐물이니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함께 보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납체와 납패를 이제 합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친형이라고 해서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댁에 가서 드디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오는 그 요새식으로 따지면 이제 결혼식의 과정,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약용 선생은 그 두 번째 단계 납체의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조카하고 손자 뭐 결혼식 때문에 납치를 하러 이제 간 건데 그게 왜 이렇게 특별한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글쎄,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이제 특별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동수단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여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보를 걷거나, 그 다음에 말을 타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이제 수레를 타거나 그랬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춘천 쪽을 그 여행한 선인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그 말 탄 분들이 대부분이고 배를 탄 사람은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행할 때는 대부분 그 셀카 찍어서 이제 SNS에 많이 올리는데 너무 그런데 사실 그 다선 선생님은 그 전 여행 과정을 첫 번째 여행할 때는 그 시로 써가지고 천우기행이라는 시집을 이제 남기셨고요. 두 번째 여행에서는 이제 산행일기라는 이제 기행문을 이제 남기셨고 거기다 플러스 또 산수심원기라고 하는 이제 북한강 인문 연구소라고 할까요? 그런 또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남기셨다는 데서 또 특별한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를 타고 춘천으로 간 다산 정약용 선생. 도대체 춘천 가서 뭘 하셨을까요? 뭐 신병 교육대 가서 훈련이라도 받으신 건가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고 그다음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춘천의 소양정입니다. 소양강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느정이죠. 아이고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뭐 어딜 자꾸 보내려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예, 그러니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바로 이곳 춘천 소양정을 오르셨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래서 한번 와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올 거면 저랑 같이 오시지. 아유 진짜 좀 원망스럽게도. 예, 그건 그렇고요. 제가 소양정에 오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 개도 모르겠거든요. 스튜디오에 계신 소장님 거기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나와주실 거죠? 아이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닙니다. 예. 오늘의 구원투수 권혁진 소장. 정약용 선생님께서 네. 이곳 소양정에 오셔서 네. 뭐 바람 쐬고 힐링하고만 가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대학자 아니십니까? 여기에 걸려있던 시들을 다 뺏겨서 가져가서 산행일기라는 책에다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위에서 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시죠. 예, 가요. 예. 뭐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좀 힘드네요. 예, 저도 좀 힘든데요. 예. 우와, 그런데 보니까 시가 정말로 많아요. 예, 그렇죠. 많이 네. 있죠. 여기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예, 여기 보면은 그 고려 말기 때 그 유명한 그 운곡 원천석 선생의 시입니다. 그리고 저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매월당이 누구예요? 김시습 선생님, 맞습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이제 춘천 청평사에서 이제 한동안 은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여기 소양정에 올라와서 이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시가 되겠고 앞구절을 보면은
새가 나는 그 뒤로 하늘은 끝이 없는데 시를 읊조리는 나의 한은 끝이 없구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그 매월당 김시섭 선생님께서는 그 세조가 단종의 그 왕위를 찬탈하면서부터 거기에 불의한 거에면서 전국을 이제 유람을 하셨는데 그런 그 한, 여기에 경치 좋은 곳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이 없어지지 않구나라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시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한문을 못 읽으니까. 예, 제목 보면 이제 소양정 회고, 소양정에 올라와서 이제 옛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자 심원 입동천이라. 그러면 어자라는 것은 이제 어부인데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부인 내가 심원, 그러면 근원을 찾아서 다선 선생이 춘천에 오게 된 이유가 이제 집안일의 그 혼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 북한강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오셨거든요. 바로 심원이라는 것은 북한강의 근원,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왔는데 입동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동천은 신선들이 살 만큼 아주 아름다운 곳, 무릉도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의 비친 춘천이 바로 이제 무릉도원과 같은 좋은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 보면 주루 비출 만정전이라. 주루 그러면 붉은 누대에서 이제 소양정을 의미합니다. 소양정이 비출 나는 듯이 나타났다. 나는 듯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배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높이 보이니까 이게 나는 듯이 보였겠죠. 그다음에 만정전, 그래서 만정은 여기서는 그 이제 소양 봉이산을 의미하고요. 만정전 그러면 소양 봉이산 앞에 소양정이 나는 듯이 있구나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춘천 왔으니까 시 한번 쓰고 갈까요? 예, 한번 읊어보시죠.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정약용 선생. 경기도 남양주를 출발해 춘천의 한가운데 소양정에 당도하기까지 백기를 따라온 그의 삶과 예술의 흔적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 씨,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세요? 굉장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일단은 정조를 보필해서 배다리도 만드셨고 뭐 수원성도 설계하시고 네. 나중에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는 또 강진으로 유배 가시잖아요. 거기서 저서를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아는데 제일 유명한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목민심서 요 정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이 왜 유배를 갔을까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큰 잘못을 했나요? 왜 그런 거죠? 예, 보통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산 선생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역대 그 선인들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특히 이제 학자로 꼽는다면 아마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한 네. 분이라고 이제 우리 되게 널리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 하면 화성에 거중기 설계했다는 얘기가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제 뛰어난 관료로서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뒤를 받쳐주고 있던 정조대왕께서 네. 승하하시고 나서 그 전부터 이제 말하자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국을 이제 뒤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제 노론들에 의해서 남은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질투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난히 뭐 예뻐하시니까. 특히 이제 네. 그런 면들도 이제 작동을 했고요. 실제 이제 정조대왕 때부터 당시 정부에서 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천주교 문제입니다. 서학 문제.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학이었는데 정약용 선생과 그 집안들이 이 서학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조대왕 계실 때에는 그걸 적절하게 정조께서 이제 무마를 했는데 정조가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곧바로 정약용 선생과 이제 그에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이제 서학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적인 탄압을 크게 받게 됐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신유 박해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희생이 됩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 가문은 거의 뭐 멸문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형 약종하고 매형인 이승우는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하고, 그다음에 둘째 형 정약전 선생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하는 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약용 선생이 여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18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유배 18년을 그냥 술과 한탄으로 지내신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신 거죠. 사실 젊은 시절에 상당히 학문적인 그런 성취가 충분히 높을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관료 생활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에 학문에 이제 전념을 하게 돼가지고 500여 권에 이르는 그런 저수를 남길 수 있는 토대가 그때 다 마련이 된 거고 실제 많은 저수를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계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다산 정약 선생이 이때 공부를 함으로써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 사상적, 학문적 성과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참 뭐 유배를 잘 가셨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가셔서 정말 많은 걸 이뤄내셨네요. 그렇죠. 1818년에 이제 유배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고향이 이제 능리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운한 생활을 지내게 되죠.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조카 며느리 그다음에 손자 며느리를 얻기 위한 춘천 기행을 바로 그 무렵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원도를 갈 때 아까 배를 타고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배로 하는 여행이라고 하면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강원도로 올 때 무슨 배를 타고 오는 거죠? 요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떼배를 타셨을까요? 물론 요트는 없었죠. 그 요트는 없었지만 금방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뭐 크루즈 여행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 정도로 좀 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산행 일기에 보면 이제 그 배에 대한 것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여행 때는 이제 배 두 척을 갖고서 이제 여행을 하셨는데 다산 정약용 본인이 이제 타신 배는 이제 큰 고기잡이 배를 구해서 집처럼 꾸며가지고 그 배 이름은 이제 산수록제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멋있게 여행했네요. 비린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산과 물이 푸른 곳에 있는 집과 같은 배다. 그래서 이제 산수록제라고 이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탄 배는 부가범택 그래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배다, 집이다. 그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침구라든가 천막, 그 다음에 차도 마셔야 되겠죠. 차 끓이는 도구, 그 다음에 약 끓이는 도구, 그 다음에 밥솥, 국솥. 우와. 그래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렇게 구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대살림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시도 쓰시고 이제 글도 쓰시고 그랬겠죠. 걸어다니고 말 타고 가고 그러면 그럴 경황이 없었을 텐데. 첫 번째 여행을 시로 다 기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시를 보면 여행 일정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첫 번째 여행에서 그 남긴 시를 모아놓은 책이 이제 그 천우기행인데, 천우기행은 보면 이제 천자가 이제 뚫을 천자고 우자가 이제 소우자거든요. 춘천을 예전에 이제 우수주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우 그러면은 춘천을 관통해서 여행한 것을 기록한 시집이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의 제목이라든가 시가 지어진 배경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를 거쳐왔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능내리서 출발해가지고 그 대성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MT 많이 가고 대성리 앞을 지나서 이제 총평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많이 가는 그 남이섬 옆을 지나서 가평을 지나가지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또 강촌 있지 않습니까? 강촌을 지나서 춘천을 와서 첫 번째 여행에는 그 청평사까지 가서 이제 그 하룻밤을 묵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여러 이제 시들이 수십 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남이섬을 지나면서 그 남이 장군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본인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 동질감을 느끼셨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그 20대에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이 장군을 애도한 시라든가, 그다음에 청평사에 와서 이자연을 이렇게 기리는 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2번을 여행을 갔잖아요, 이분이. 예. 근데 2번째는 이제 시가 아니고 기행문으로 남았단 말이죠. 근데 예. 여기도 역시 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일정은 좀 전에 첫 번째 일정하고 거의 뭐 이렇게 전체 북한강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기행문에는 뭐라고 적혀요? 갔던 곳, 뭐 가봤던 그래가지고 곳 이제 이렇게 일정에 이제 세세하게 예. 어디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저녁을 먹고 묵었다 이런 것들이 쭉 일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일정에는 이제 1박 한 곳이 이제 청평 예. 거기에서 이제 1박을 하십니다. 황공탄에 올라서 호흡판이라는 곳에서 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네 집이 3채가 있는데 2채 집은 서로 밤새도록 싸우고 묵었던 집은 그 집에 있던 이제 할머니가 노파가 발을 다쳐가지고 밤새 신음하는 바람에 아이고.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4월 이제 15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밤에 그렇게 묵으시고 16일 날은 이제 좀 아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아들이 좀 병이 나서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복종포라는 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근데 가평 안반촌에서 거기서 이제 잤는데 이때는 이제 숙소도 정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편히 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안개가 끼어 있는데 이제 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계에 있는 이제 석지산을 지나서 뭐 이렇게 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춘천 서면 당남이라는 마당촌에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선폭포 있는 그 현등협을 지나서 지금 의암댐이 있는 신현 거기에서 이제 이르렀는데 이제 사공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는데 사공을 이제 재축해가지고 따블하면서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소양전까지 가서 소양전까지 3일에 걸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소양정까지 도착한 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소양정 아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두 번째 여행했을 때인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823년인데요. 그때 배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그 춘천에 있는 관리들이 소양정에서 그 아주 그 뭐 풍하고 울리면서 잔치를 아주 대단하게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온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다 하면서 이제 소양정에 올라갔는데 다산 선생께서는 그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왜요? 실학자 입장에서 그런 지금 시대 상황이 어지럽고 그런데 이렇게 놀고 먹으니까 즐길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배에 남아 있었는데 춘천 그 관아에 이제 근무하고 있던 이제 향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산행일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전들은 모두 아귀같이 돈을 보면 삼키고 곡식을 보면 먹기 때문에 비록 선정을 베푸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며 어진 관리가 부임하더라도 벼슬을 버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산 선생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춘천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충지여서 국가에서 필히 보호해야 할 땅인데 지금 이와 같이 망가졌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라고 이제 탄식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혼란한 그 시대 상황과 그것을 또 비판하는 그런 의식을 저희는 여기서 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춘천까지 온 게 사실 그 납치 행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뭐 본인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서도 춘천에 도착을 했는데 납치 행사를 바로 했나요? 아니면 뭐 좀 어떻게 아니요. 시기가 어떻게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소양정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3일을 머무르는데 그 납치 행사는 이제 19일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다산 선생이 같은 일행이 있었는데 야감 이혜영 선생하고 또 서울 소년 셋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청평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즐기다가 이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들 학연은 이제 샘밤 마을에 가서 아마 조카의 사돈이겠죠. 조카 며느리 그 집은 경주이 씨 그 집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고 저녁 때
이제 그 며느리로 손자 며느리를 맡게 될 그 도정촌의 최 씨 집에 가서 납칭 행사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세 유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거구나. 중세 유럽의 여행의 기록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상은 조선 때는 우리 지배 사상은 유교였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에는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그리스트 그 사상이었죠, 당연히.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많이 갔어요. 순례. 네, 성지순례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전쟁은 제가 알기로는 한 9개 있었는데 사이사이에 성지 순례자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로마도 많이 갔는데요. 그 로마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적이 있었어요. 그 여행 안내서. 네, 1000년 전에 쓴 건데요. 미라빌리아 어비스 로메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로마의 경이로운 기념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갈 때는 이 책을 사서 뭘 봐야 되는지 지금처럼 그게 다 했거든요. 네. 가이드북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유명해서 자기 일기가 유명해지는 거는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뮤엘 핍스라는 사람인데요. 사뮤엘 핍스라는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1660년부터 일기를 썼는데요.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많이 기록했어요. 예, 이분이. 제 서재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1904년도에 인쇄된 책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17세기 말 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일기는 뭐 난중일기랑 안내일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조선시대 또 열하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하일기도 있네요.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19세기 중순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 아실 거예요. 그 브론테 자매 아시죠? 브론테 자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인 에라는 이야기 아세요? 그리고 폭풍의 언덕. 예. 그 브론테 자매 세 자매인데 두 자매하고 아버지가 벨기에 가거든요. 샬롯하고 에밀리가 저기 아버지랑 같이 벨기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여행함으로써 여행해서 이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좀 발달될 것 같아서 그 영국 북쪽에서 그 기차 타고 런던 가서 이제 런던에서 배 타고 벨기에에 갔어요. 근데 다녀와서 에밀리는 폭풍의 언덕을 섰고 폭풍 언덕 보셨죠? 네, 많이 나와요. 그 저기 한 10년마다 새로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샬럿은 1846년도에 제인 에어라는 작품을 썼어요. 예. 다 여행을 다녀와서 쓴 거네요. 다녀와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거기 벨기에 안 다녀왔으면 쓰는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800년대에도 여자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원래 부유층들은 18세기, 17세기 때부터 많이 갔어요. 아마 여행기로 따지면 이탈리아 여행기 그 유명한 우리 번역도 돼가지고 많이 팔리기도 했던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기 기록도 있고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높이고 그다음에 느낌도 확장하고 사람이 좀 정신세계가 풍부해지는 이런 경험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시 다산 선생의 강원도 여행 이야기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물의 고장 화천.
화천의 여러 계곡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뜻깊다 여겨지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다운 고군구곡입니다. 오, 고군구곡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군은 이제 사창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창리에 있는 9개의 뛰어난 경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고군구곡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경치 보러 오셨나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경치를 즐기셨겠지만 여기는 그 고군인 사창리에는 고군 김수중 선생하고 사면 김창흡 선생, 그다음에 그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 여기 은거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 유배가 끝난 뒤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던 다산 선생. 노구를 이끌고 바라본 고군구곡은 하류에서부터 물길을 거슬러 상류에 이르기까지 7부터 9곡 모두 차례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발길 닿는 곳곳이 비경이요 눈길 가는 면면이 절승이니 험한 백길 힘든 걸음 노고는 하얀 포말 물줄기에 씻겼을 터. 와, 선생님 여기도 정말 좋은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고군구곡 중에서 이제 3곡인 신여협입니다. 신여협이면 네. 신여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 강의 신이 이제 그 하백인데 하백의 딸이 이제 신여라고 합니다. 그 신여가 살만한 아주 멋진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정자도 있는데 예, 청은대입니다. 청은대. 청은데요? 예, 예. 어딘지 궁금하신데 좀 가볼까요? 예, 그럼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네.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즐겨 찾았다는 신여협 위에 세워진 청은대. 청은대는 어떤 곳이에요? 청은대 할 때 청은이라는 것이 그 매월당 김시수 선생의 호 중에 하나가 이제 벽산 청은이거든요. 그 청은에서 땄습니다. 다선 선생께서 여기를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라든가 고군 김수중 선생처럼 재능은 있지만 은거하면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라도 강진에서 그 유배가 끝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취도 이제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당쟁 그리고 붕당 정치의 환멸을 느꼈을 다산은 이곳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을까요? 와, 진짜 풍경이 예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 정약용 선생님께서 네.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정약용 선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그 시인 묵객들 여기 들렸던 사람들은 다 시를 남기셨고 그다음에 시뿐만 아니라 그림도 또 여러 편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겸재정선 그리고 조세걸이라는 분이 이제 고군구곡들을 그렸는데 거기에도 또 남아 있고 이곳은 고군구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기할 기차를 써서 기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요.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이곳에서 예. 시 한 편 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요. 칠곡이라 맑은 물 쏟아져 여울대니 구름 피듯 눈 끌듯 사람의 눈을 끄네. 신선과 속인 관계없이 이곳에서 찬 기운 뼈에 사무치네 라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기암괴석과 너럭바위 사이 굽이치는 짙은 물결 옥류는 역사적 인물들의 사연을 품은 채 오늘도 그렇게 화악산 자락 그늘 밑을 흘러만 갑니다. 자, 납치 행사를 마쳤으면 이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안 돌아가셨단 말이죠. 화천에 있는 고군구곡으로 향하셨는데 여긴 왜 가신 건가요? 고군이 화천 사창리에 있는데 바로 이제 북한강에 이제 그 발원지격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집안 이제 혼례 행사도 있지만 아마 그 학문적인 그런 호기심, 북한강이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 더 이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답사를 갔다 와서 북한강에 대한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수 심원기라는 이제 책을 만드시게 됩니다. 뭐 결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북한강에 대한 그런 연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고군구곡으로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이때는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네. 가시게 되는데 아마 그 산행일기를 보면 그 강을 낀 그런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리쯤 가다 보니까 이 무남서원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머무르시게 됐는데 이 서원이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까 평생 그 서울 양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양반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서원에서 아주 참 분주하게 대접을 아주 잘하고 아주 존중하는 마음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서원에 보면 이제 동제 서재 있잖아요. 네. 그 제실에다가 불도 따뜻하게 떼서 따뜻하게 밤을 지낸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산 선생께서 그 산중에 있는 서원에서 아주 환대를 받은 거에 대한 그 좋은 인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여기 서원에 있는 분은 서울 사람을 처음 본 거잖아요. 다산 선생께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주 존중하게 대접을 하니까 아마 이제 깊은 산중이라서 그래서 아마 귀한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다. 그 다산 선생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이 서원에 있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서울 사람 봤어. 뭐 이러면서. 정약용 선생님의 명성 자체도 워낙에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서울 사람인 것과 더해서 더 좀 귀한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아마 다산 선생의 그 명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코스가 그 관리들이 이제 그 화천으로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그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많이 봤겠죠. 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좀 겸손하게 아유 그냥 내가 서울 사람이라서 좀 잘해주나 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 왜 좀 지식인들이 어디 이런 관광지를 다니면서 뭐 관광 안내서나 안내문 같은 거 잘못된 거 고쳐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고군구곡을 다니면서 뭔가 좀 새롭게 고친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뭐예요 이게? 고군구곡은 원래 그 17세기 때 그 고군 김수중 선생이 그 사창리에 응거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 9곳을 이제 지정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고군구곡이죠. 고군 선생님은 이제 송시열 그 유명한 그분하고 이제 동시대 때 사람인데 노론이 그 정계에서 아주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권력이 싫어서 이제 사창리로 들어오셔서 이제 응거를 하셨는데 고군 김수중 선생님이 그 고군구곡을 정했는데 다산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그 시각에 의해서 자기의 신비안을 따라서 새롭게 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군구곡은 이제 버전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고군 선생의 고군구곡이 있고 다산 선생의 고군구곡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구곡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이제 3장소가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다산 선생님께서 이제 정한 곳이 3개가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바꾼 것이 3개가 되고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제 고군구곡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군 선생께서는 이제 방화계라고 졌는데 그 방화계는 이제 꽃이 이제 봄에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만발해서 이제 방화계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그물코처럼 아주 촘촘하게 꽃이 많이 폈다. 그래서 이 방화계가 아니라 그물 망자를 써서 망화계라고 이제 일곡을 이제 고치셨고요. 아마 그래서 고군 김수중 선생의 후배 분들은 좀 다산 선생님을 좀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존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자세가 이제 대학자라는 그 명성을 얻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곡은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설벽화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망단기라고 해서 새롭게 자신의 그 구곡을 정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군 선생님께서는 청옥협이라고 해서 이제 협곡의 아름다움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청옥협이라고 했는데 협곡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연못, 아주 깊은 못이 더 포인트다. 그래서 청옥담이라고 또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다음에 5곡은 고군 선생님께서 이제 신여협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아니다. 신여협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 또
위와 아래로 또 여울이 또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울을 뜻하는 회자를 써서 신여회로 고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6번째 이제 벽이만이라는 곳을 또 따로 다산 선생의 구곡을 정하셨고요. 그다음에 7곡, 8곡, 9곡은 이제 기존에 고군 선생님께서 정하신 백운담, 명옥래, 그다음에 와룡담 요거는 그냥 수용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미안하셨던지 산행일기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경솔한 처사로서 두렵기는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였기에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제 또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테러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구곡 중에서 이제 고군 구곡 중에서 원래 세 개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세 개는 이제 이 초점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자씩 바꾼 거죠. 세 곳은 새로 지정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김수중 선생의 구곡과 다산 정약 선생 구곡을 합치면 12곡 정도는 충분히 되겠네요. 12곡. 그렇죠. 12곡. 플러스 약간 고친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다산 선생께서 고군 구곡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 답사 갈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어쨌든 고군 선생의 구곡과 다산 선생의 구곡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디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뭐 다 거기가 그 고군 구곡이 옛 선인들의 그 기록을 보면 대관령 서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고군 선생이 정한 9개, 그다음에 다산 선생이 정한 거 플러스는 뭐 12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이참에 이름 한 번 몇 개 더 적어보시죠. 아니 우리가 가서 이제 다산 선생님 그 예를 따라서 우리가 가서 각자 줘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이 더 좋은지 또 한번 의논도 해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기원의 다산구곡을 만들 수도 있고요. 김서영의 다산구곡도 고군구곡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땅도 아닌데 뭐 이름을 짓겠어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근데 뭐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객관적이지 않고 좀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다산 선생의 강원도 여행은 조카와 손자의 결혼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이었는데요. 과연 여행의 목적이 그것 하나뿐이었을까요? 중국의 오래된 역사서 사기에는 조선의 습수, 열수, 산수, 삼수가 있는데 이것이 합쳐 열수가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선은 고조선을 뜻하는데요. 다산 선생께서는 열수를 한강, 습수를 북한강, 산수를 남한강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고조선도 한반도의 중심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을 따라 발원지인 고군 구곡까지 직접 찾아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강의 발원지와 흐름을 적은 산수 심원기를 집필했는데요. 그러니까 산수 심원기는 고조선의 위치를 밝히기 위한 문헌 고증 이론서인 거죠.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주장, 열수가 한강이라는 건 사실일까요? 오늘날에는 고문헌의 새로운 해석과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힘입어 고조선의 영역을 요동 지역까지 넓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중심부를 흐르던 열수의 위치도 한강이 아닌 요하라는 게 밝혀졌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어디서 오리를 범하게 된 걸까요? 지리 역사학 방법론은 확립했지만 전국을 실제로 답사하지는 못했고 중국의 문헌 기록을 너무 존중했던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토를 중시한 점, 다산만의 독특한 시각을 확립한 점, 농촌과 수로의 인문 자연지리에 주목한 점, 현대 학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원도 여행은 자신에게도 현대의 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답사였네요.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여행 강원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2번에 걸쳐 다녀온 강원도 유람기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요. 교수님도 어차피 논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한 500개의 논문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 네. 아니, 전 아까 제가 예, 저도 유배를 가면 혹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유배를 안 해봐서.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500여 권의 그 저서를 남겼다. 이 다산 선생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1년에 한 권이면 500년, 반년에 한 권씩 해도 250년인데 이분은 유배만 간 게 아니시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걸 하셨을까? 뭐 근데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라는 거. 500권에서 저는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했는데 정리해 주셔야죠, 또 교수님께서. 다산의 강원 여행은 네모다. 그 네모 좀 채워주시죠. 다산의 강원 여행은 풍류 속 탐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산행일기를 보면 그 속에 풍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좋은 곳에 풍광이 좋고 그런 경치 좋고 그런 곳에 가서 멋있게 논일고 시를 짓고 글을 짓고 또 자기 마음을 기록한 이런 게 이제 풍류거든요. 이런 풍류를 또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에 보면 그 가는 곳곳에 인문지리, 풍물,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북한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산수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탐사도 역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생 500권을 만드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마 심성과 태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탐사가 있고 탐사의 결과로서 기록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춘천기행, 강원기행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풍류 속에 있는 탐사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한테는 그냥 한번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산 선생 덕분에 또 저희가 이제 후대에 누릴 수 있는 이 훌륭한 사료가 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다산 선생이 대단하신 분 같고요.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여기서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